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의 국제정치 160회 공개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벌써 160회 됐네요. 네, 많이 달려왔습니다. 야, 많이 했다. 네, 저희 애청자 김인수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의자 20개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후원금 100만 원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보였다. 그래서 직접 구입을 해서 아예 택배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김인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K집시님께서는 이렇게 제 초상화를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훨씬 젊게 잘 나왔네요, 그죠? 네, 보시는 분마다 이춘근 박사님을 비롯해서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훨씬 젊게까지는 제가 자존심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만은 훨씬 젊게 잘 나왔다고 잘해서 네. 실물보다 잘 나왔다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지. 진실은 힘이 세니까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네, 가슴은 아픕니다. 이충근 박사님하고 제가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초청으로 미국에 갑니다.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강연료 등을 주최 측이 부담을 하고요. 6월 23일 보스턴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과 저는 9.11 테러 현장이라든가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가 아니고 그 기념 조각, 야외 조각상들이 조각상 있는 데죠. 네. 그런 데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현장의 분위기 한번 살피고 프로그램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0% 방문이 확정된 도시는 보스턴, 그리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고요. 뉴욕은 살짝 유동적입니다만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이춘근 박사님이 글을 쓰셨네요. 2017년 5월 24일자로 신문에 났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은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건 몇 개 프린트해 왔으니까 네. 계시는 분들이 숫자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네. 제가 조선일보에 그냥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는데 아메리카 대 동아시아라는 그런 프로를 조선일보 기자 한 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목을 제가 정하는데 북한 체제 보장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라고. 이거는 이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글을 썼더니만은 신문사에서 북한 체제 보장 물음표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북한이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게 북한 체제입니다. 북한 체제는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쏴대야지 그게 북한다운 체제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갈한테 너 독을 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전갈이 침으로 쏘는데 네 독을 빼면 내가 살려줄게. 북한이 독을 빼면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갈이 독을 빼면 더 이상 전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벌 같은데 일본은 침을 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을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핵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미 체제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뺐는데 그것이 김정은 체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 체제냐 아니다가 될 거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이미 넘어갔어요. 어느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그 자체가 정치학적으로 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그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체제 붕괴를 미국이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은 체제를 내가 보장해 주겠어 그랬는데 한번 그 약간 좀 비정상적이지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자고요. 북한에서 그 국민들이 대들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네,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민중 봉기가 났어요. 그때 미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장을 약속했거든. 그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북한 시민들을 진압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도덕 찾고 세계의 그 민주주의 자유 찾고 그러는 나라가 김정은이 그 포악한 독재를 살려줄 테니까 핵만 내놔라. 이거는 비미국적이죠. 미국답지 못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말은 쉽게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까 핵을 내놔라 하는 얘기가 북한이라는 체제가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또 핵을 내놓으면 북한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를 이거는 뭐 이 보신 분들이 이 심플한 이 간단한 논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걸 정리했다고 또 이렇게 제가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을 아주 재밌게 뽑은 것 같아요. 북한 체제 보장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형 모델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4월 15일 날 북한이 그 이제 뭐 그런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할 때 그때 이제 뭔가 만들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전 세계에 공개를 하는 것이죠.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우리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 쐈습니다. 다 쐈어요. 하나만 지금 안 쏜 거가 그 ICBM이라는 거. 대륙간 탄도탄. ICBM은 네.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빼놓고는 다 쏴봤는데 요번에 그 제일 최근에 쏜 거는 그 뭐 미사일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서 바다에 와 있는 군함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중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원래는 그 실크웜이라는 게 그 뭡니까 그 누에고치. 네. 누에고치를 영어로 비단을 만드는 네, 누에고치. 실크 만드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실크웜.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실크웜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생긴 것도 아주 뭉툭하게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런 거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그걸 지대함이라고 그럽니다. 땅에서 배로 쏘는 미사일. 그거를 이제 6월 8일, 6월 9일 그런 무렵에 이제 쐈는데 그거 재밌어요. 동해바다에 미군이 살짝 빠지는 순간에 쏘는 겁니다. 있을 때는 안 쏴요. 있을 때 안 쏩니다. 지금 미국 항공모함들이 동해바다에 쭉 있다가 일단은 지금은 미국 항공모함 어디 있냐를 이렇게 보면은 동해바다가 아니라 칠함대 구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간 건 아닌데 동해바다에 쭉 있다가 두 대가 둘 다 니미츠 클래스지만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항공모함하고 그리고 칼 빈슨 두 대가 있다가 일단은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쏘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쏘면은 사단이 나겠죠. 이건 도발. 그렇죠. 또 배 있는데 그 앞에다 갈기면은 한 200km 정도 가는 거였으니까 뭐 물론 이제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바로 하여간 다 써봤습니다. 다. 뭐 ICBM 빼놓고는 다 쐈는데 이제 뭘 더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ICBM은 바로 미국이 레드라인, 뭐 이제 우리 학술 용어죠. 빨간 줄을 거놨어. 빨간 줄 그고 여기 이상은 하지 말 것 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미국이 잠재적으로 고놓은 레드라인이 6번째 핵실험, 지금 5번 했거든요. 6번째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를 쏠 경우에 미국은 이제 거기까지 북한도 도발을 안 하고 이제 그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북한으로서는 조금 갑갑하겠군요. ICBM 발사를 하는 순간 미국은
북한을 타격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ICBM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다 썼는데 국제사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렇죠. 이제 그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뭐 여러 번 그 간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이 아닌 한 그 핵폭탄은 못 쓰는 폭탄입니다. 북한의 핵 전략상 그렇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을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데 미국은 못 때린다. 그러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미국 핵폭탄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북한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어요. 왜? 한 발도 미국에는 안 오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폭탄은 미국까지 가야지 핵폭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동결해라. 그것도 북한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 핵전략이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동결하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폭탄이 미국까지 가야지 북한의 핵전략이 완성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까지 갈 때 미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엉기는 거예요. 미국, 너 LA 죽고 싶냐? 너 서울하고 LA 바꿀 수 있냐라고 북한이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한국만 그러니까 오로지 한국하고만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미국하고는 안 싸우고 한국하고는 또 안 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핵을 완성한 다음에 한국은 북한하고 싸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개입 못하고 북한은 핵이 있으면 한국은 항복하는 거예요. 미국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미국은 손발이 묶였고 한국을 약탈하기 위한 그렇죠. 북한이 전략입니다. 한국을 맘 놓고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게 핵전략의 기본이에요. 핵은 싸우려고 만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일단 핵을 써가지고 싸우면 핵을 맞는 효과가 없어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핵을 가지고서 협박을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 그건 뭐 미국이 이제 핵전략에 제일 먼저 만든 나라니까 그 최고급 학자들이 이미 다 한 얘기죠. 그 한수 모개수 교수 같은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책에 써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한 나라는 핵폭탄이 있고 한 나라는 핵이 없어요. 그럼 핵이 없는 나라는 옵션이 두 겁니다. 두 개. 1. 싸우다 죽는 거. 2. 미리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북한이 핵이 있고 대한민국이 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다 죽든지 미리 항복하든지인데 지금 우리가 싸울 거는 미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 핵이 미국까지 간다? 그럼 미국도 못 싸우죠. 그게 북한의 핵전략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진짜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근데 이제 북한도 북한도 좀 재수는 없어요. 이렇게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미 동맹 이걸 떠나서 너 같은 좀 비정상적인 나라가 미국까지 오는 핵을 개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거예요. 미국까지 오는 핵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지금 미국. 오바마 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 트럼프는 안 되냐.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고 그랬죠. 간단해요.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하는 거는 내가 오바마고 여기가 이제 그 핵 전문가야. 아니 미국 핵 전문가. 근데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어?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오바마가 물어보니까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 못 날라옵니다. 아 그래? 그럼 뭐 좀 여유가 있구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그 핵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어? 그랬더니 3년이면은 미국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재임하는 기간 아니야? 재임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오바마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됐는데 트럼프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하면은 자기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씩씩한 대통령 같았는데 당신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북한이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실력을 가졌잖아가 되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2020년이면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데 2020년이면은 트럼프가 다음번 대통령 뭐 지금 누구 사람들이 뭐 탄핵당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일단 빼고서 생각하면은 2020년에 선거하는 해거든요.
허락하겠습니까, 미국이?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오는 핵을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게 지금 한반도 상황입니다. 미국은 도무지 이건 안 된다. 북한은 그것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 30년 수고 다 헛수고다. 그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연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는 것인지. 제 선배 학자 한 분이 그 미국 친구, 미국 정치학자죠. 랑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농반진반으로 그 미국인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속성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은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한 번 화를 내면 끝까지 가는 게 미국이다. 그거 아주 이론입니다. 그 웨이글리라는 미국 그 역사학자인데 전쟁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나온 지 한 몇십 년 됐어요. 그 책 제목이 그 아메리칸 웨이 오브 워, 미국인의 전쟁 양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딱 두 가지라고 써 있습니다. 1.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보통 아직까지 적었어요. 평균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대군을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병력 위주의 군대를 못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그 지금도 그게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무기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좋은 무기로 싸우면 된다. 사람이 적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기계 의존적입니다. 전쟁이 기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그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미국인의 전쟁 양식의 특징. 전쟁을 이렇게 덤벙덤벙 하진 않는데 한 번 하면 끝을 못 내요. 나중에 하면 끝을 못 낸다.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똑같아요. 끝까지 간다. 한 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거예요. 종료를 못하고 그냥 미국하고 전쟁하는 나라들, 미국하고 사이 나쁜 나라들은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대충 끝나는 게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웨이글리라는 학자가 미국인의 전쟁 방식이라는 책으로 썼는데 그 얘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섭섭해하는 듯한 이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미국 그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서스펜드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연기시켰다. 서스펜드 그 용어가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중지시켰다, 연기시켰다, 보류시켰다 뭐 이런 뜻인데 일시 중지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샹그릴라라고 이제 아시아 그 국방장관들 모여가지고 그 미국 국방장관도 당연히 오죠. 그래서 그 아시아의 그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연례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사드의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우리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사드는 현존하는 미래에 닥쳐올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즉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 정부 뭐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고 청와대 고위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시급하지 않다. 북한이 매일 뭐 핵실험하고 도발한 것은 늘상 있던 일이고 그래서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 그걸 하고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게 갖다 놓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묘한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은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위협에 대한 대책이지 다가올 위협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뭐 북한이 매일 도발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물론 이것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계속 한국 정부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미국 측 견해하고 한국 측하고 뭐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오늘 그 신문에는 뭐 어떤 신문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6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가다가 자칫 외교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그 사설을 쓴 신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티격태격하게 되면은 외교적 뭐 이거 디플로매틱 디제스터라고 그러죠. 외교적 참사.
외교적 재앙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회담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좀 정상적으로 해소가 되고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사드 배치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좀 난감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 안보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의 이익의 순서가 있어요. 국가 정책, 국방 안보 정책에도 순서가 있는데 환경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환경은 사실은 뒤죠. 그래서 그 국제정치 교과서에 보면은 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 두 번째는 돈 버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SPPP라고 명예. 그랬죠. 네. 명예. 그러니까 명예가 제일 뒤에요. 사실은 국가는 명예가 제일 뒤입니다. 그리고 돈이고 위고 그리고 제일 높은 것이 안보고 뭐 그 사이에 이제 파워, 힘을 줄이는 일은 하면 안 된다 해서 SPPP, Security, Power, Prosperity 그리고 프레스티지. 네.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반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프로스페리티를 망가뜨려도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안보를 망가뜨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돈이고 미국은 안 보지 않느냐. 그럼 거기서 교과서대로 하면 순서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위죠. 안보가 더 위니까. 그거는 뭐 급하면은 교과서로 가면 됩니다. 교과서. 문제는 우리나라 현 규정을 따르더라도 긴박한 사안인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아침 뭐 얼핏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로 제가 그걸 뭐 자세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제 레이더가 문제예요, 사실은. 네. 레이더가 문제인데 레이더는 이미 갖다 놨단 말이죠. 이미 갖다 놓은 건데 그럼 환경평가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긴박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지금 이제 그렇게 인식한 그런 거가 얘기네요. 되고 그런 얘기를 직접 한 거로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이 뭐 늘상 도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물론 한미 동맹을 깨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지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 긴박성, 시급성 여기에서 미국은 지금 당장 갖다 놔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뭐 노골적으로 이제 항의를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뭔가 그래서 사드를 네. 지금 의제에서 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일 큰 사안이 그거니까.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저희가 국제정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단독 그렇죠. 회동이었죠. 그것도 신문에 그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원래 한 70분 정도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뭐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여기 그 뭐 갖고 왔습니다만은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뭐 이제 회담을 한 걸로 1시간 나옵니다. 50분이니까 뭐 거의 2시간이죠. 그러면 뭐 상당히 그 큰 시간을 할애를 해준 건데 거기서 그 뭐냐 이 반기문 총장이 뭐 그 정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그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오바마 정부 사람을 많이 압니다. 이들은 한국의 사드 논란에 대해 크게 우려합니다. 미국에서는 안보에 여야가 없어 트럼프 정부 사람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문제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 문제이고 우리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외교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그걸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걸 해설하면서 뭐 자주 이런 건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국가 안보를 그 위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되면은 안 된다. 그건 뭐 원칙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미 동맹은 이거는 있을 때는 몰라요.
공기 비슷한 겁니다. 제가 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미국 외교정책이라는 과목을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구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없어졌다. 내일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퀴즈 문제로 냈습니다. 답안지 재밌어요. 1. 대만 그날로 중국한테 죽습니다. 오늘 미국이 지구에서 없어졌다고, 물론 이거는 황당무계한 가정이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 미국 외교 정책을 한 학기 강의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북한이 전쟁 일으킬 겁니다. 일본이 독도 먹을 겁니다. 네, 그런 거 우리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 끝나는 그 순간 일본하고는 적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적이 되죠. 그리고 일본은 독도 내놔 그럴 겁니다. 북한은 이따다고 전쟁 일으킬지 모르고 엉망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존재가 패권국으로서 우리가 모르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미국을 뭐 좋아하고 자시고가 아닙니다. 미국의 힘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거기에는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남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정말 그 개같이 뭐 푸들이다. 미국 그러죠. 대통령의 푸들이다. 이런 식으로 쓴 언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푸들 외국 언론 중에 네. 미국의 푸들 중에 1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 토니 블레어는 네. 별명이 푸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도 푸들 됐었죠. 부시 말 잘 들어가지고. 프랑스, 영국, 일본 세계적인 강대국들이죠. 예, 아무튼 뭐 자주국방 좋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극 전문 작가인 정현민 방송 작가의 대사 한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말 선초 권력 교체기를 다룬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실력이 없는 자의 용기만큼 허망한 것도 없다. 그렇죠. 네. 국제 정치는 우리 국내 정치랑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뭐 좋은 물건을 들고 나가도 안 뺏깁니다. 내가 힘이 세서 안 뺏기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있어서 안 뺏기는 겁니다. 법원이 있어서 안 뺏기는 거거든요. 즉 국내 사회에는 질서가 확립이 된 사회입니다. 법제도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여자들이 정말 비싼 500만 원짜리 다이아 차고 나가도 그거 길에서 뺏기지 않아요. 그 질서가 확립되는데 국제 정치는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즉 경찰이 없고 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뺏깁니다. 국제 정치를 우리가 애나키,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그런 상부의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는 자기 힘이 없으면 뺏겨. 그래서 국제 정치를 파워 폴리틱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 국제 정치는 비극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사회에서 있는 질서가 있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 인간들이 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비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사람이 수백 명 죽은 사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도 안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사고 일어나면 속으로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제 정치예요.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그거 네.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슬퍼하는 한국 사람 봤어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 속으로 그런 그렇죠.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렇죠. 게 그렇죠.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국제 정치가 그렇게 아직까지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국제 정치의 그 슬픔이 없어지느냐? 지구 사람들이 그래도 다 같은 사람들인데 답이 하나 있어요. 화성이 공격하면은 그때 지구는 뭉쳐요. 우주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미국 대통령도 총사령관 해라 하고서 뭉치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현실 국제 정치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네. 중국이 극렬 반발한다고 해야 되나요?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거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색깔을 껍질을 네. Annual Report to Congress. 그러니까 의회에 내는 매년 내는 연례 보고서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 이건 2007년 판이네요. 2007년 판인데 이게 매년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오냐? 2000년부터 나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펴내는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입니다. 매년 보고서를 중국이 이만큼 힘이 세다라는 보고서를 매년 만들어 가지고 미국 국회에다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가 서기 2000년에 국방부 앞으로 매년마다 중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작년보다 어떻게 군사력이 바뀌었는지 중국의 전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그거가 이제 2017년 판이 이번에 나왔어요. 거기에 중국이 저쪽 그 남진하에 여기죠, 여기. 네. 여기다 그 섬들 인공섬에다가 군사기지 만들었는데 네, 남사군도. 네. 여기에 비행기 몇 개 뭐 비행단을 갖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도 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중국이 우린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막 아주 맹렬하게 중국의 그 보고서를 그 미국의 보고서를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각국 모든 나라를 다 하는데 보고서를 국회에다 의무로 내는 거는 지금 현재는 중국 한 나라예요. 그리고 옛날에 몇십 년 동안 소련의 군사력을 미국이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서 냅니다. 네.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뭐 87년 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 1987. 예, 여기 뭐 보면은 하여간 뭐 소련 잠수함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련 핵폭탄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소련의 군사력이 어떻게 모여 있고 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고 비행기 날아가는 사진 나오고 이거가 매년 나왔습니다. 매년 나왔는데 이 자료가 어느 정도로 이게 여기 보면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미국 국방부 이것도 미국 국방부가 이걸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 보고하면 국회의원들이 보고서 소련 군사력이 많이 늘었네. 당신 국방비 얼마나 올려줘야 돼.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권위 있냐면은 소련 사람들이 자기네 군사력을 알기 위해서 이걸 봅니다. 재밌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 측에 도대체 우리 땅 안에 핵무기가 정확히 몇 발 있는 건지를 좀 알려달라고 문의했다는. 네. 그래서 이걸 쭉 제가 이제 이거는 칼라프라고 갖고 있는 거는 지금처럼 요새는 전부 다 인터넷에 들어서 PDF로 다운을 받으니까 중국 거는 내가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가 복사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공개 자료인가요? 이거 다 공개됩니다. 미국 국회로 갈 때 아예 그 일반 공개도 같이 일반 공개도 되는 이걸 다운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매년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2017년 것도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PDF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이거를 내가 참 열심히 구했습니다. 가서 사정해서 얻기도 하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미국 가면 정부 자료 파는 워싱턴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간행물 센터 가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의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의 마지막 판이 얘입니다.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 89년도 판. 거긴 부제가 Prospect for Change. 이제 90년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네, 변화에 대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를.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소련이 망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국이 10년 동안 안 만들었습니다. 1989년 거 만들고 그 90년서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90년부터 없고 2000년에 중국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이건 2007년 건데 내가 그냥 예시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네. 여기 뭐 장 박사 한번 읽어보시면은 A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네. 그 국가
그 내셔널 디펜스 오소리제이션 액트 해가지고 하나의 그 국방 안보 법안이에요. 이 법안에 의해서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만들라 했는데 피스칼 이어 2000년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 17년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금융과 나왔는데 매년 그래서 그 중국의 군사 자료는 이거 보면 최고입니다. 이거 보면 중국 군사 자료가 작년보다 뭐가 어떻게 늘었고 배치가 어떻게 됐고 뭐 군구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고 하는 거를 전부 이걸 가지고 뭐 이거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라고 해도 되겠죠.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데 아마 중국 사람도 이거 보고 공부하는지 모를 거예요. 중국 교수들이 뭐 자기네 군사력 어디 있는지 야 그 미국 거 갖고 와서 보자 하고서 하여간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련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네 군사력을 알았다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렇게 네. 이 국가안보라는 거 더군다나 이 미국이 패권국으로 세계를 지가 지휘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국회가 국방부한테 나는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나라 국방부한테 매년 북한 군사력에 대해서 평가한 그 백서 보고서를 간행을 하라라는 그런 의무를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물론 우리나라가 우리 국방 백서에 그 북한 군사력에 대해서 일부 나옵니다만은 미국은 이게 바로 패권국이 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접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사군도입니다. 항행 자유작전, 네, 그렇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계속 실행 중인지.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국제법 그러니까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부딪히는 거가 여기라는 사실은 미국의 패권국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딪히면은 누가 더 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중국 세력 여기까지 미국 세력 여기까지면 여기서 부딪히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는 바로 중국 코앞인데 미국의 패권국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하는 거죠. 얘네들은 10,000km 앞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중국은 100km 앞에서 싸우는 거고 자기 문턱에서.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서 미국을 쫓아내는 거가 꿈이죠. 야 그래도 나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네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건데 그래서 중국이 여기 요 바다를 전부 다 90% 정도의 중국이 금을 걷는데 선을 걷어요 바다에다가. 근데 그러면은 남진해의 90%가 중국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호초 이런 데를 섬으로 만들었는데 섬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행장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중국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번에 2017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거기에 비행기가 몇 대 앉을 수 있다까지 지금 미국이 계산을 해서 내보냈더니 중국이 펄쩍 뛴 거죠. 그런데 그 섬이 있는데 이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가지게 돼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영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포대 해수욕장에서부터 그 해안가 거기서부터 12해리, 1해리가 1852m입니다. 그럼 22km예요. 거기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물이지만 우리 땅이에요. 그걸 영해라고 그러죠. 테리토리얼 워터. 거기는 미국 배도 못 들어와요. 허락받지 않는 한. 그런데 중국이 이 섬을 만들어 그 영해를 선포했어요. 영해를 선포하면 훨씬 안전해지죠, 요 섬이. 그런데 인공섬에는 영해를 선포할 수 없다가 해양법입니다. 근데 미국이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군함이. 원래 여객선이 들어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영해인데. 근데 미국은 그건 불법이니까 군함이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이 돼야 되냐면은 중국은 이게 분명히 내가 내 땅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주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옆집 친구랑 싸우면은 곱돌로 땅바닥에다 이렇게 거놓고 너 여기 밟고 지나가면 안 돼 그럽니다. 이거 우리 집, 우리 집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내 땅이야 그러면 밟고 지나간대. 안 밟고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가 우리 땅이에요, 그 길거리지. 근데 미국이 거기 지나가고 이게 길거리지 어떻게 네 땅이니 그러는 거야, 중국한테는. 근데 그거를 하는 작전 이름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항행의 자유작전. 그렇죠. 항행 그래서 자유작전. 그냥 군인들은 약자로 FON이라고 써요.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 그 뒤에는 오퍼레이션을 붙이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들이 막 그 중국이 이거 분명히 자기가 영해라고 그랬는데 미국 군함이 질러 간단 말이야.
폭격기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중국은 쏠 권리를 자기가 선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못 쐈습니다. 아직 안 쐈지만은 분명히 권리를 선언한 거거든. 내 땅이니까 내가 지킬 권리가 있다.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그건 불법이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 FON이 이제 오바마 때 몇 번 있었고 트럼프가 된 다음에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미국 방송들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또 욕을 해요. 오바마보다도 더 허약한 인간이라고. 그 오바마 때는 용감하게 다 거기 배가 지나갔는데 트럼프 너는 왜 못하니? 트럼프가 못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 너무 자극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CNN 같은 데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나와서 그 스위프트 제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이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상으로 조금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라는 말 하자마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듀이라는 미국 군, 그 이름이 듀이예요. 존 듀이라는 군함이 그냥 뭐 중국은 뭐 분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거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거가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중국군 중령 대대장이 너무나 화가 났어. 갈겨버려. 그럼 전쟁이죠. 전쟁이 뭐 멀리 있습니까? 또 그 맞은 미군이 이것들이 그러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멀리 있잖아요.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소련 폭격기가 뜨면 미군 전투기가 따라갑니다. 그럼 둘이 얼굴이 보여요. 그 미국의 조종사하고 소련 조종사 얼굴을 봅니다. 거기서 누구든지 먼저 쏘면 전쟁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헤어 트리거라고 그러지. 머리카락 하나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전쟁이 안 나고. 간발의 차. 일촉즉발.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남진아에서 그런 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나토 동맹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5조를 준수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제 선거 운동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토 is obsolete. 나토는 끝났어. 저건 불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그 나토를 방문해 가지고 막 그냥 메르켈하고도 싸우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메르켈도 정치적 막말을 한 거죠. 그렇죠. 뭐 막말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네가 다 못 써 그러고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너희들이 GDP에서 2%는 국방비로 써야 돼. 나토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데 나토 모든 나라하고 미국하고 합쳤을 때 미국 국방비가 나토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그거 왜 내가 다 하니? 그게 이제 트럼프의 분노죠. 그래갖고 2024년까지 나토 모든 국가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쓸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나토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외의 나토 국가들을. 그런데 엊그제 나토의 조약을 준수하겠다. 특히 5조를 준수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나토 방위 조약이 그 5조가 아주 특이한 조약입니다. 나토가 지금 현재는 29나라예요. 이거 며칠 전에 몬테네그로라는 나라가 들어가 가지고 29나라가 됐습니다. 거기 5조는 지금 현재 29개니까 나토에 있는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반응한다로 돼 있습니다. 자동 개입한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의 29개 중에서 한 나라가 맞으면은 나머지 29나라가 다 맞은 거로 치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네.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조약을 그거로 바꿔달라고 무지하게 졸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입 조항이 양국의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개입한다로 돼 있습니다. 양국의 헌법적 절차.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거 바꿔달라고 우리가 무지하게 졸랐는데 미국이 안 바꿔줬는데 안 바꿔줘도 되는 거는 전쟁 나면 미군이 무조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위치가 거기 있으니까. 뭐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데 어떻게 개입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안 바꿨는데 이른바 인계철선 이론이네요. 전쟁 나면 미군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 글자가 써있든 안 써있든 관계가 없다 해서 이제 안 했는데 그 5조 나토 5조 이게 그 아주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5조를 준수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맞으면 미국은 내가 맞은 거로 치고 개입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트럼프도 이제 그 원칙에서 이렇게 확 그 벗어나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뭐 조금 안심되는 이렇게 그 패턴이 완전히 다 바뀌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또 했죠. 그런데 국내 언론의 최근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된다라는 얘기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탄핵 얘기가 대통령 되기도 전부터 나왔어요.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취임도 안 했는데 탄핵 얘기가 나온 첫 번째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일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어디? 네, 미국의 탄핵 절차를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정헌법에 의해서 의료진이 탄핵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의회로 가는 경우에는 하원에서는 제적 과반수, 그리고 상원에서는 제적 3분의 2 이상이 그렇죠. 이제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이 여기 됩니다. 있구나. 야, 우리나라 신문 하나 내가 갖고 왔어요. 내가 이제 어느 신문인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코미의 폭로, 트럼프 정부 거짓말했다. 이거 기사가 될 수 없어요. 코미가 거짓말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적으로 씁니까? 코미가 거짓말했을 수 있어요. 코미는 지금 무지하게 화난 사람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야,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FBI 국장으로 임명했는데 내 임기는 10년이야. 그런데 네가 들어오자마자 나를 잘라? 아직도 6년이나 남았는데?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한 사람이 국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선서하고서. 그런데 이거는 다 맞고 트럼프는 다 틀리는 거. 요 기사는 그렇죠. 요거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코미가 폭로한 것이 아니라 코미가 가서 증언했는데 그 증언에 의하면 나는 완벽하게 무죄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미가 말한 바에 의하면 나는 완벽하게 무죄다. 그리고 나도 가서 선서하고 증언하겠다. 코미가 거짓말한 내용을 다. 내가 그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그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한 거를 전쟁 끝나고서 5년 만에 러시아 외교관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할 때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읽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나중에 발견한 거가 왜 일본 책만 이렇게 인용을 했나?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인데 네, 청일 전쟁이면 청나라 책도 인용을 해야 그렇지. 되는데 압도적으로 일본 거를 많이 자료를 단 거라. 야, 이게 러시아 학자인데 왜 이렇게 일본 것만 자료를 달았을까 했는데 한참 읽다가 그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지지 않겠습니까? 두 나라 모두가 그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그런데 둘 다 자기네 위주로 기록을 한다. 둘 다 격정적으로 이 감정에 뭐 완전히 그건 완전 감정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둘 다 자기 나라한테 유리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긴 나라 거가 조금 더 객관적이다라고 쓴 거예요. 이긴 나라 거가 조금 더 객관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일본 거를 더 많이 인용한다는 걸 책 한참 중간쯤 된 다음에 설명을 했더라고요. 진 나라는 아무래도 팩트를 왜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 다 왜곡하는데 네. 이긴 나라가 덜 왜곡하는 거죠. 이 사람 진 사람이에요. 코미는 트럼프가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관건이 뭐냐면은 뭐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에 관한 책들이 수십 권 있는데 트럼프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트럼프의 오도는 너무나도 말이 명쾌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트럼프가 애매하게 말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명령은 항상 클리어컷. 근데 이 사람은 코미가 수사하지 말랬다는 것인지 수사를 하라고 그랬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내가 그 러시아하고 지금 음모한 거를 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런 거 같아. 그건 안 됩니다.
트럼프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든지 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야 하라는 소리라고 명령하는 적이 없는 사람이다가 이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된 증언입니다. 네, 트럼프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트럼프는 증언입니다. 애매한 말을 하는 인간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애매하게 긴 거냐, 만 거냐 하고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사실상 0이라고 제로에 보죠. 가깝다. 네. 지금 내가 이제 어떤 기사인데 AP 에리카 와너라는 기자가 쓴 기사예요. GOP shrugs off Comey revelations. 코미가 얘기한 데서 미국 공화당은 전부 다 뭐 이러고 있다. 미국 사람들 뭐 좀 아닌 것 같을 때 이러잖아요. 네. 그 shrug off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그리고 sticks with Trump.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다 붙어 있다. 코미가 얘기한 거는 에휴. 그리고 뭐 중립적인 사람이 코미의 증언 내서 스모킹 건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스모킹 건은 뭡니까?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총을 쏘고 나서 발사된 직후에 나오는 이 연기가 그렇죠. 나오는 총.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총 맞아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총에서 연기가 나와. 그럼 그래서 영어로 스모킹 건이라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라는 뜻인데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증거를 코미가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못 되죠. 탄핵은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증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밝혀지기 어려운 거가 안 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기다니다. 코미는 분명히 그런 거 아니요? 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코미가 트럼프가 충성을 바치라고 그랬다. 트럼프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라에 충성을 바치라고 그런 거야. 나라에 충성을 바치라고 그랬지 언제 네가 나한테 충성을 바치라고 그래서 거기 본문을 보면 나라는 말이 보면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건데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거에 이기거나 또는 지금 공화당이 집권했는데 자기네가 원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죠. 다수니까. 공화당이 동의해 줄 확률이 0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영어 신문 기사에 제로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모레 탄핵되는 거로 또 나오더라고. 이런 거는 네.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시간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 성추문 문제가 불거져서 탄핵안이 상정이 됐는데 하원은 통과하고 이제 상원에서 부결됐죠. 그렇죠, 그런데 부결됐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4년 정도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런 지금 면도 이제 네. 이 특별 검사를 저 한 사람은 임명을 했습니다. 로버트 뮤엘러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콜루전, 그러니까 뭐 야합이 있었느냐를 로버트 뮤엘러라는 사람이 이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특별한 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거가 트럼프한테 야단 맞았던 여자 유명한 앵커우먼 있죠. 네. 메긴 켈리라는 앵커우먼이 NBC로 이제 간 다음에 NBC에 끝내는 프로가 아주 괜찮은 프로가 있는데 푸틴하고 아주 이게 대단한 거지. 푸틴하고 인터뷰를 했으니까. 야, 근데 푸틴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그따위 짓은 안 한다. 그런 거 하는 나라는 미국이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선거 얘기하는 건 미국이야. 우린 그런 거 안 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짓을 내가 했다고 그러냐? 부정해버린 거죠. 미국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근데 지금 이 탄핵은 미국이 러시아하고 개입해가지고 선거했다는 그거죠. 러시아의 개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했다. 그렇죠. 유도했다 모르는데 우리는 그때 거 안 해. 그런 거 하는 건 너네밖에 없어라고 오히려 푸틴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뭐 최근에 이제 탄핵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일어나는 일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이 절차가 다 복잡해요. 그 미국은 특히 국회가 2개 있기 때문에 상원 하원에서 다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 하원을 지금 다 공화당이 잡고 있습니다.
예, 닉슨 같은 경우가 이제 하원에서 통과된 후에 바로 사임을 그렇죠. 한 경우고요. 미국 역사상 탄핵안은 3번 상정이 됐는데 탄핵안이 결의된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5분 동안 네,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김재성님. 원래 질문은 북한의 혹시 포스트 김정은 정권의 김평일이나 아니면 김한솔이 혹시 뭐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나 질문하려고 했는데 박사님 이거 주신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질문을 다르게 돌리면은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문해서 기후협약 탈퇴했는데,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경제 서미트는 이렇게 배제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에서 경제가 배제된대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FTA 때도 또 혹시 요게 한미 간에 또 상당한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도 보는데 박사님 설명. 근데 그거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경제가 뭐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의제의 성격상 제일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나라 이 기업인들도 다 가고 지금 이제 미국이 뭐 하도 지금 세계화의 시대가 지금 삐걱거리는 중입니다. 세계화가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보다 그러니까 세계화되기 전보다 세계화가 된 이후에 우리가 번 돈을 다 보니까 확실히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골고루 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골고루 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 이것이 영국에서 터져나오고 미국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을 백인 노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찍고, 또 영국도 이제 탈퇴하고 그랬는데 당분간 그런 삐꺼덕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일들을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심지어는 그 알리바바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에서 몇만 개 일자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간단해요. 중국이 우리 일자리 320만 개 뺏어갔어.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일자리 다 뺏겼어. 그거 찾아올 거야. 근데 일본도 가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일본도 들어가거든요. 다 일제 때문에 미제 못 팔리니까. 그래서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가서 미국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 아마 할 거예요. 미국에다가 우리 공장 몇 개 세울 테니까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하나 더 세우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고용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경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앞선 주제가 되겠죠. 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문제에 관해서는 이충근의 국제정치 지난 시간 159회 말미에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한번 그걸 다시 참조해 한번 이제 보시면 언급을 한다면은 트럼프는 공기가 더러워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공기가 지저분해도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공기를 깨끗이 하는 방법이 파리 협약에 의한 방법은 미국의 이익에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기를 깨끗이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쓸 거야. 그 방법을 하게 되면 미국한테 손해가 돼.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겠어. 그거가 충돌할 때 나는 우리 이익을 따를 거야.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글로벌 인터레스트하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상충할 때 최근 한 20년 동안은 그래도 글로벌 인터레스트가 궁극적으로 내셔널 인터레스트에도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카메라 끄고 녹음기 끄고 1시간 동안 방청객 여러분과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